비는 부산 서면의 간판들을 두드리며 쏟아졌다. 어깨를 웅크린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쏜살같이 지나갔고 젖은 도로 위로는 택시 타이어가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졌다. 경적 소리, 노점 상인들의 호객, 젖은 운동화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한데 뒤엉켜 도시의 비 내음과 함께 거칠게 떠다녔다. 서면역 출구 근처. 사람들의 동선에서 반발짝 비켜난 기둥 아래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낡아색이 바랜 모자를 눌러쓰고 비닐로 대충 덮은 작은 상자 옆에 쪼그려 앉은 모습이었다. 종이가 빗물에 젖지 않게 테이프로 겹겹이 붙여둔 안내문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구두 닦아드립니다. 버이헌넌. 빠르고 깨끗하게. 소년의 이름은 강도윤이었다. 15즈음. 또래보다 뺨이 홀쭉하고 눈빛이 지나치게 단단한 아이였다. 경북 의성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가 가족을 잃고 부산으로 떠밀려온 아이. 떠밀려라는 말이 더 정확했다. 그는 도시를 선택한 적이 없었다. 도시가 그를 삼킨 것이었다. 도윤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엔 고시원 복도에서 물 한 바가지로 얼굴을 씻고 입구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을 한 개 사서 반을 나눠 먹었다. 점심은 라면 국물로 버티기 일쑤였고 저녁은 그날 받은 손님 수가 결정했다. 손님이 없으면 저녁도 없었다. 그런데 요 며칠은 더 심했다. 비가 계속 오면 사람들은 구두를 닦지 않았다. 젖은 구두에 왁스를 올려봐야 번들거림은커녕 얼룩만 남는다는 걸 다들 알았다. 도윤도 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오늘은 접자는 마음이 스치지만 접는 순간 방값이 떠올라 몸이 굳는다. 고시원 반지하 방,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던 그 방. 그 방을 하루라도 놓치면 그는 다시 거리로 돌아가야 했다. 도윤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골목의 끝을 바라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자동차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 불빛을 보고 있으면 가끔 어릴 적 겨울밤이 떠올랐다. 장작불이 꺼져가는 부엌에서 어머니가 손을 비비며 조금만 참자 라고 말하던 얼굴. 그때는 가난했지만 집에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사람이 없고 대신 도시가 있다. 도시의 소음은 인간의 목소리를 닮았지만 인간의 천은 없었다. 그때 도윤의 시야에 낯선 장면이 들어왔다. 비 내리는 도로 가장자리로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급히 멈춰 섰다. 타이어가 젖은 노면을 쓸며 짧게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순간 사람들이 잠깐 고개를 돌렸지만 곧 다시 제 갈 길로 흩어졌다. 부산의 중심에서 누군가의 급정거는 흔한 일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걸친 여성이 내렸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이마에 붙었고 한쪽 손은 가슴 언저리를 누르고 있었다. 구두는 반짝였지만 걸음은 반짝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어 걸음을 내딛다가 갑자기 멈췄다. 숨을 들이마시려는 듯 턱을 들어 올렸지만 공기가 목에서 막힌 것처럼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도윤은 순간적으로 알았다. 아프다는 표정은 교과서에 없지만 생활 속에 있다.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바뀌는 순간 그때 몸이 먼저 기억한다. 여성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더니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 도윤은 본능처럼 상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젖은 바닥에 한번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대로 달려갔다. 괜찮으세요라는 말이 목에서 튀어나왔다. 그러나 여인은 대답할 틈도 없이 주저앉았다. 시선이 풀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빗물과 구분되지 않았다. 도윤은 그녀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 팔을 받쳤다. 생각보다 몸이 무거웠다. 사람은 쓰러지는 순간 돌처럼 무거워진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말이 지금 그의 팔에 그대로 실렸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먹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깐 보다가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얼굴로 스쳐갔다. 도윤은 초조해졌다. 이 순간이 길어지면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다. 그는 의학 지식이 없었다.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졌던 날 그는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 그 장면을 지우지 못했다. 이번엔 그냥 보고만 있지 말자. 도윤은 여성을 벤치 쪽으로 끌어옮겼다.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 숨쉬기 편하게 하려고 했고 그녀의 등을 벤치에 기대게 했다. 손이 떨렸다.
비가 손등을 때리며 더 차갑게 만들었다. 그때 근처에서 잠깐 멈춰 서 있던 오토바이 배달원이 헬멧을 벗으며 다가왔다. 빌시구 불렀어요.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빠르게 말했다. 도윤은 그 말에 숨을 조금 돌렸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여성은 아주 희미하게 눈을 떴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가방 약.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끊어질 듯 했다. 도윤은 가방이요 하고 되물으며 그녀의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다. 바닥에 떨어진 명품 가방이 있었다. 도윤은 망설였다. 남의 가방을 함부로 여는 건 나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나쁜 일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한번 깊게 끄덕이듯 숙이고 가방을 열었다. 지갑, 화장품, 서류 봉투 사이를 헤치치자 작은 약통이 손에 잡혔다. 도윤은 약 이름을 읽을 줄 몰랐지만 지금 필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약 그 자체였다. 그는 약통을 열어 한 알을 꺼냈다. 여성이 삼키기 어려워 보이자 도윤은 자기 상자에서 오래된 생수병을 꺼내 뚜껑을 돌렸다. 손가락이 빗물 때문에 미끄러웠다. 이거 드실 수 있어요. 천천히요. 도윤은 물을 아주 조금씩 그녀의 입술에 대어 흘려 넣었다. 여성이 간신히 약을 삼켰다. 그 순간 그녀의 호흡이 아주 조금 정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정돈되는 것 같았다. 얼굴의 경련이 줄어들고 눈꺼풀이 덜 떨렸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다. 붉은 불빛이 빗물 속에서 흔들리며 다가왔다. 구급 대원들이 뛰어내려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환자 의식 있었나요? 방금 조금 눈 떴어요. 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방에서 약을. 도윤은 말이 끊겼다. 갑자기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닐까 두려워졌다. 약을 함부로 먹이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았다. 하지만 대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았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아니요. 저는. 도윤은 구두 닦는 애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졌다. 그때 여성이 힘겹게 손을 들어 도윤의 소매를 붙잡았다. 손끝에 힘이 거의 없었지만 그 약한 힘이 도윤의 마음을 붙들었다. 여성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꼭 혼자 두지 말아줘. 그 말은 부탁이라기보다 간절한 생존의 신호처럼 들렸다. 도윤은 순간 멍해졌다. 낯선 어른이, 그것도 이렇게 잘 차려입은 사람이 자신에게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개가 먼저 움직였다. 구급차 문이 닫혔고 도윤은 거의 반사적으로 따라 올라탔다. 배달원은 멀리서 손을 흔들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다. 사이렌이 비를 가르며 달렸다. 창밖의 가게, 불빛과 신호등이 물에 번져 흘러내렸다. 도윤은 구급차 안에서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아름답다기보다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눈가 얇게 그어진 피로가 화장으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다. 도윤은 갑자기 생각했다. 부자도 아프구나. 부자도 숨을 못 쉬는구나. 돈이 있다고 심장이 돈을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구나. 그들은 해운대 쪽의 큰 병원에 도착했다.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확 들어왔다. 구급대원이 여성을 침대에 옮겨 태웠고 도윤은 그 뒤를 따라 뛰었다. 복도 바닥은 반짝였고 도윤의 젖은 슬리퍼 자국이 잠깐 찍혔다가 금세 지워졌다. 마치 도윤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응급실 문이 닫혔다. 도윤은 그 앞에서 멈춰섰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다. 심장이 늦게 따라오는 공포가 목덜미를 잡아끌었다. 내 구두솔, 내 상자, 어디 두고 왔지 그 생각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문 안에서 울리는 기계음과 그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복도의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쥐었다 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단순히 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 잠시 뒤 의사가 나와 빠르게 설명했다. 환자분 심장 질환 병력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약을 제때 복용해서 큰 고비는 넘겼어요. 지금은 안정 중입니다. 도윤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나 안도감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의사가 덧붙였다. 가족분이나 보호자분 계신가요?
오늘 밤은 곁에 누가 있어야 합니다. 도윤은 입을 열었다. 저는 이라고 말하려다 멈췄다. 그는 보호자가 아니다. 가족도 아니다. 그냥 길에서 만난 구두 닦는 소년이다. 그런데도 여인은 분명히 자신을 붙잡고 말했다.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때 간호사가 응급실 문을 살짝 열고 도윤을 불렀다. 환자분이요. 소년을 잠깐 보고 싶다네요. 도윤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다. 문이 열리고 밝은 형광등 아래 하얀 병상들이 보였다. 그 끝에서 여성이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려 도윤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아직도 흐릿했다. 하지만 그 흐릿함 속에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다. 너는 떠나지 않았구나 라는 확인. 여성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고마워 정말로.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말 대신 목구멍에 걸린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다짐했다. 이번엔 끝까지 해보자. 응급실의 자동문이 닫히자 소음은 한순간에 멀어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병원 안은 다른 세계였다.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 기계가 내뱉는 단조로운 신호음, 낮은 목소리로 오가는 의료진의 대화가 공기 속에 눌러앉아 있었다. 강도윤은 문 옆에 서서 손을 쥐었다 폈다. 손바닥에 남아있던 물기가 서서히 마르며 차가운 감각으로 바뀌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보호자도 가족도 아니었다. 단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간호사는 그를 불렀고 여자는 그를 찾았다. 그 사실 하나가 도윤을 움직이게 했다. 병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커튼이 반쯤 내려와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부드럽게 조절되어 있었다. 침대 위에 누운 여성은 산소 마스크를 벗은 상태였지만 가슴에는 여전히 여러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모니터에는 규칙적이지만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심장 박동이 파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마치 밤에 몰래 집에 들어가는 아이처럼 걸음을 옮겼다. 여성은 그를 보자 눈을 떴다. 아까보다 눈빛이 조금 또렷해졌지만 여전히 깊은 피로가 깔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움직였다. 이름이 뭐니? 도윤은 순간 얼어붙었다. 이름을 묻는 질문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는 처음 알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강도윤입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 이름을 한번 마음속에서 굴려보는 듯했다. 고마워. 도윤아. 네가 아니었으면. 말끝이 흐려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려고 했다. 도윤은 괜히 더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아. 침대에서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 섰다. 괜찮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크게 말하면 다시 그녀의 심장이 놀랄 것 같았다. 아직은 좀 어지러워.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표정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에 가까웠다. 그런데 네가 있어서 이상하게 덜 무서웠어. 도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다고 말하기엔 이 상황이 괜찮지 않았고 금방 나을 거다라고 말하기엔 자신에게 그런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의사가 다시 들어왔다. 중년의 남자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다. 환자분은 이전에도 협심증 증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오늘 발작이 온 것 같아요.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밤은 누군가 곁에 계시는 게 좋아요. 의사는 도윤을 힐끗 보았다. 보호자분이시죠. 도윤은 입을 열려다 멈췄다. 아니라고 말해야 맞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여성이 혼자가 될 것 같았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그때 여성이 먼저 말했다. 이 아이가 오늘 저를 도와줬어요. 오늘 밤만이라도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의사와 간호사가 잠시 눈을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바닥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자신 때문에 여자가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의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무리하게 대화하거나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년, 혹시라도 상태가 이상해지면 바로 호출 버튼 누르세요.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도윤은 병실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딱딱했고 오래 앉아있기에는 불편해 보였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충분했다. 그는 길바닥에서도 잘 수 있는 아이였다. 여성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도윤아, 혹시 지금 몇 살이니? 15이요. 여성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놀람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섞인 표정이었다. 이 시간에 혼자 다니기엔 아직 어린 나이네. 도윤은 웃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사실을 말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 말이 병실에 떨어지자 잠시 공기가 무거워졌다. 여성은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쉽게 이해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침대 위의 흰 시트를 바라보다가 다시 도윤을 보았다. 난 서윤아라고 해.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서울에 본사가 있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지금은 부산지사 일 때문에 내려와 있었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뉴스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뉴스 속 인물이 아니었다. 심장이 아파서 숨쉬는 것도 힘들어하던 평범한 인간이었다.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쁘셨나 봐요. 도윤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나는 피식 웃었다. 바쁜 정도가 아니라 쫓기듯 살았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래도 오늘까지는 이렇게 쓰러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도윤은 그 말이 왠지 무서웠다. 사람들은 늘 설마라는 말 뒤에서 무너진다는 걸. 그는 너무 일찍 배웠다. 그날 밤 도윤은 병실에서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유나의 숨소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눈이 번쩍 떠졌다. 심장 모니터에서 삑하는 소리가 조금만 변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몇 번이나 호출 버튼을 누를 뻔했다가 유나의 숨이 다시 고르게 돌아오는 걸 보고 손을 내렸다. 새벽녘 유나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서류, 그건 안 돼. 도윤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꿈속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긴장 속에서 살아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아침이 되자 병실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유나는 눈을 떴고 도윤은 거의 동시에 깨어났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밤새 있었구나. 유나의 목소리는 아직 쉬어 있었다. 네, 도윤은 짧게 대답했다. 괜찮으세요. 어제보다는 유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덕분에. 간호사가 들어와 간단한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미음과 미지근한 물이었다. 도윤은 유나가 먹기 불편해 보이자 자연스럽게 물컵을 들어 주었다. 유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미음을 한 숟갈 삼켰다. 그때 병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깔끔하게 다린 셔츠, 반짝이는 구두, 손에는 얇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먼저 윤에게, 그리고 천천히 도윤에게로 옮겨졌다. 도윤은 그 시선에서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인 것처럼 훑어보는 눈빛이었다. 이사님,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정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여긴 왜 왔어요? 한 실장. 남자는 한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의 태도는 단순한 부하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회사에서 걱정이 많아서요. 그는 유나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특히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유나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지금은 병원이에요. 그리고 난 쉬어야 해요. 한 실장은 잠시 도윤을 흘끗 보았다. 그런데 이 아이는 유나는 도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에는 아주 짧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곧 단호해졌다. 오늘 내 목숨을 구해준 아이예요. 한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 그렇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도윤을 다시 볼 때는 경멸에 가까운 냉기가 스쳤다. 그럼 이사님, 한 실장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조금 높아졌다. 심장 모니터의 파형도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금 이 아이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도윤은 자신이 갑자기 짐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저 나가 있을게요. 하지만 유나는 고설 흔들었다. 아니, 도윤아, 너 있어도 돼. 한 실장은 입꼬리를 올렸다. 이사님, 회사는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결정을 미루면 그만하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오늘은 아무 서류에도 서명 안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 실장은 서류 가방을 닫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약속처럼 느껴졌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는 척하며 말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도윤은 가슴이 답답했다. 방금 전까지의 불안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아주 조용히 시작된 느낌이었다. 유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도윤아. 이런 모습 보여서.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사람 아픈 것 말고도 많이 위험한 곳에 서 있구나.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 실장이 남기고 간 공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연기처럼. 병실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유나의 호흡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강도윤은 그 공기를 느꼈다. 그는 공기의 변화에 예민한 아이였다. 거리에서 살다 보면 위험은 늘 소리보다 먼저 분위기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유나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가슴 위에서 천천히 오르내리는 호흡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다시 고르게 돌아왔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말보다 존재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아까 그 사람 회사 사람이에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이야.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지. 믿고 있었다. 도윤은 그 표현이 과거형이라는 걸 놓치지 않았다. 사람의 말은 언제나 마음보다 늦게 변하지만 어떤 단어는 이미 변화를 품고 있었다. 회사 일은 많이 복잡한가 봐요. 도윤은 최대한 무심하게 말했다. 유나는 짧게 웃었다. 웃음은 금세 기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했다. 복잡한 정도가 아니야. 내가 아픈 걸 알고도 아니, 어쩌면 아프기를 바랐을지도 몰라. 그 말에 도윤의 시선이 윤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씩 그려지고 있었다. 아픈 사람의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들. 도윤은 그런 얼굴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병원 앞에서, 구청 앞에서, 재개발 지역 골목에서. 그날 오후 유나의 휴대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다. 화면에는 회사, 투자사, 미확인 번호 같은 표시들이 번갈아 떴다. 유나는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는 끈질겼다. 마치 받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협박처럼. 결국 유나는 한 통을 받았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굳는 것이 도윤의 눈에도 보였다. 지금은 병원이에요. 유나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안쪽에서 긴장이 묻어나왔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흘러나왔다. 도윤은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회의, 서명, 지연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아챘다. 내일로 유나가 말했다. 내일은 안 됩니다. 의사가. 그녀는 말을 멈췄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색이 전해진 듯했다. 유나의 손가락이 휴대전화를 쥔 채 하얗게 질렸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나의 숨이 다시 가빠지는 것을 보고 재빨리 물컵을 들어 올렸다. 조금 쉬세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 더 중요해요.
유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병실이 아니라 유리로 둘러싸인 회의실, 정장 차림의 사람들, 서류 위에 서명란,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닫혀오는 문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나섰다. 퇴원이라기보다는 외출에 가까웠다. 의사는 몇 번이나 강조했다.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도윤아, 그녀는 병원 로비에서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랑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학교도 보호자도 없는 아이였다. 병원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규칙을 벗어난 상태였다. 하지만 유나의 눈빛에는 분명한 요청이 담겨 있었다. 부탁이자 의지였다. 네, 도윤은 짧게 대답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택시는 부산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은 점점 더 높아졌고 유리와 금속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다. 도윤은 이런 풍경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늘 도시의 아래쪽에서만 살아왔다. 사람들의 발목과 바퀴가 지나는 높이에서 차가 멈춘 곳은 대형 오피스 빌딩 앞이었다. 로비는 넓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반짝였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유나를 알아보고 바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옆에 서 있는 도윤을 보고는 잠시 시선을 멈췄다. 질문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유나의 눈빛을 보고 삼켜지는 순간이었다. 이 아이는 제 보호자입니다. 유나가 말했다. 단호했다. 그 말에 로비의 공기가 잠깐 멈춘 듯 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이 조합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유나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회의실은 10층에 있었다. 문이 열리자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 중년의 남자들이었다. 고급 정장, 무표정한 얼굴, 계산이 끝난 눈빛. 도윤은 그들의 시선을 한꺼번에 느꼈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의 이물질인 것처럼.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이사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보시다시피요. 유나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더 서두르지 않으려고 왔습니다. 한 실장은 회의실 한쪽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미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도윤은 그 미소를 보고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길거리에서 약자를 속이기 직전에 얼굴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안건은 단순합니다. 한 실장이 말했다. 해안 재개발 생구역 프로젝트를 매각하는 건입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죠.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 프로젝트를 팔 생각이 없어요. 회의실의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한 주주가 손을 들었다. 이사님, 지금 몇 회사의 현금 흐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투자자들보다 그곳에서 살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한 실장이 끼어들었다. 이사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에게 임시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내부 합의요. 유나가 날카롭게 되물었다. 내 서명 없이요.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도윤은 숨을 삼켰다. 이곳의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었다. 종이와 말, 그리고 권한으로 사람을 밀어붙이는 싸움이었다. 한 실장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여기. 이사님이 직접 서명하신 위임장입니다. 유나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도윤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짧은 신호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가방을 열어 유나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유나가 말했다.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진행된 내부 감사 보고서입니다. 자금 이동 내역, 계약 변경 기록, 그리고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위조된 서류들. 회의실이 술렁였다. 몇몇 주주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 실장의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그는 빠르게 말했다. 이사님은 현재 건강 상태가 내 건강 상태를 핑계로 회사를 빼앗을 생각이었다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 유나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손이 가슴으로 올라갔다. 심장이 갑자기 속도를 잃은 듯 모니터 없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나 씨.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잠시 얼어붙었다. 도윤은 가방에서 약을 꺼내 윤에게 내밀었다. 천천히 숨 쉬세요. 유나는 약을 받아 입에 넣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도윤은 물컵을 잡아 그녀의 입가에 가져갔다. 깊게요.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그 말은 주문처럼 작용했다. 유나의 호흡이 아주 조금씩 돌아왔다. 그러나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병실 밖으로 완전히 흘러나왔다. 그리고 강도윤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단순히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싸움의 한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을.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다. 회의실을 나온 순간 유나의 다리는 거의 힘을 잃은 상태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등을 타고 전해졌고 심장은 아직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강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벽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괜찮으세요? 도윤이 낮게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건 괜찮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아직 버티고 있다는 신호에 가까웠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로비의 넓은 공간과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유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등을 폈다. 쓰러질 수는 있어도 무너질 수는 없다는 얼굴이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동안 유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흐르는 부산의 거리 풍경이 유리창에 비쳤다. 고층 건물, 광고판,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 이 도시는 그녀에게 성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숨을 빼앗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유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의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사님,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저런 긴장을 겪으시면. 유나는 힘겹게 웃었다. 알아요. 하지만 가만히 누워서 다 빼앗기는 것도 제겐 죽는 거랑 같아요. 의사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간호사에게 지시해 진정제를 조금 투여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고 유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다. 숨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비로소 어깨에 힘을 풀었다. 그날 밤 도윤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회의실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다. 한 실장의 눈빛, 서류 위의 서명, 유나의 창백해진 얼굴. 그는 생각했다. 이 도시는 너무 크다. 너무 커서. 한 사람의 숨쯤은 아무렇지 않게 짓눌러 버릴 수 있는 곳이었다. 새벽녘 유나가 깨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병실에는 희미한 조명만 켜져 있었다. 그녀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도윤을 불렀다. 도윤아.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도윤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나 여기서 벗어나야 할 것 같아. 유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병원도, 회사도, 이 도시도. 도윤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렸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조용한 곳이 필요하신 거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아무도 날 모르는 곳.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잘한 곳이 있어요. 많이 시골이에요. 사람도 많지 않고 밤에는 별이 보여요. 유나의 시선이 도윤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호기심,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다. 아직 그곳이 남아있어. 외할머니가 쓰시던 집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비어 있을 거예요. 낡았지만 쉬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유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집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좋아. 그녀는 결심하듯 말했다. 거기로 가자. 그 결정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내려졌다. 그날 아침. 유나는 병원에 잠시 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출 승인을 받았다. 공식적인 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야 했다. 유나는 자신의 비서나 회사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지인을 통해 중고 화물차 한 대를 빌렸다. 번쩍이는 세단은 너무 눈에 띄었다. 도윤은 병실에서 짐을 챙겼다. 유나의 가방에는 약과 간단한 옷, 서류 몇 개만 넣었다. 도윤 자신의 짐은 더 간단했다. 여벌옷 한 벌과 구두솔 대신 작은 가방. 그는 잠시 구두솔을 바라보다가 결국 가방에 넣지 않았다. 지금은 다른 일이 더 중요했다. 병원을 나설 때 몇몇 직원들이 유나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다. 그 옆에 서 있는 도윤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나는 짧게 말했다. 이 아이는 제 가족이에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생기고 있었다. 트럭은 새벽에 부산을 빠져나왔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도시의 불빛이 점점 뒤로 밀려났다. 유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고도 불안하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압박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다. 유나가 말했다.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도윤은 운전석 옆에서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늘 아프셨지만 웃으셨어요. 괜찮다고. 늘 괜찮다고요. 유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네가 그런 거구나. 어떤 거요?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 유나는 미소 지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차는 점점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다. 낮은 산, 논밭, 드문드문 보이는 마을.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랐다. 도시의 공기는 항상 급했지만 이곳의 공기는 기다려주는 것 같았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즈음 그들은 작은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오래된 표지판에 마을 이름이 적혀 있었고 글자는 햇볕에 발에 있었다. 도윤은 길을 안내했다. 트럭은 좁은 시멘트 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마침내 낡은 목조 주택 앞에 멈춰섰다. 기와는 몇 장이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다. 그러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도윤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여기에요. 그가 말했다. 유나는 트럭에서 내려 집을 바라보았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이 집은 경쟁하지 않았다. 평가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가 먼지를 털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공기와 섞였다. 유나는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그날 오후 유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도윤은 마당을 정리하고 부엌을 닦았다. 물을 끓여 죽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진심은 분명했다. 해가 기울 무렵 유나는 눈을 떴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은 여전히 약했지만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도윤아, 그녀가 불렀다. 네. 여기서는 나도 그냥 사람으로 쉬어도 되겠지. 도윤은 미소 지었다. 네. 여기서는 다들 그냥 사람으로 살아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았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도망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숨을 고르고 다시 맞설 힘을 모으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도시에서 시작된 균열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언젠가 이 조용한 마을까지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마을의 아침은 조용했다. 새벽 5시쯤이면 다구는 소리가 들렸고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부터 밭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낮게 울렸다. 유나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다. 병원에서 깨어나던 아침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소독약 냄새 대신 흙냄새가 났고 기계음 대신 바람소리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자
심장은 여전히 약했지만 전날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다. 유나는 창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차갑지만 부드러웠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이렇게 쉬어본 게 언제였지?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다. 도윤이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외투를 걸친 채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동작 하나하나에 망설임이 없었다. 유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문틀에 기대어 말했다. 아침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 도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아, 깨셨어요. 괜찮으세요? 응, 오늘은 좀 더 숨이 편해.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덕분에. 도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죽, 끓이려고요. 어제보다 조금 묽게. 그 말에 유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이 나오자. 가슴이 약간 아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유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쉬면서 보냈다. 아침에는 약을 먹고 낮에는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었다. 도윤은 마을 슈퍼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오고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를 조금씩 다듬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도 않았다. 유나의 심장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다. 가슴 통증은 줄었고 밤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일도 적어졌다. 의사가 있었다면 분명 환경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평온은 언제나 조용히 금이 간다. 문제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 도윤이 마을 슈퍼에서 돌아오던 날, 주인 할머니가 무심하게 말을 건넸다. 도윤아, 요즘 너랑 같이 다니는 아가씨 말이다. 할머니는 계산대를 닦으며 말했다. 서울에서 왔다고들 하더라. 도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이미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신문에 비슷한 얼굴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헷갈리나. 도윤은 웃으며 넘겼지만 슈퍼를 나서는 순간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도윤은 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유나는 말없이 듣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빨라. 그녀는 낮게 말했다. 한 실장이 언론을 쓰고 있을 거야. 언론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을 비틀어서 사람을 고립시키는데 그만한 도구가 없어. 내가 도망쳤다는 이야기, 회사를 버렸다는 이야기, 아마 곧 더 심해질 거야. 마치 그녀의 말을 증명하듯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마을 회관 앞 게시판에서 낡은 신문 한 장을 보았다. 바람에 한쪽이 찢겨 있었지만 사진과 제목은 분명했다. 부동산 재벌 서윤아, 수십억 채무 남기고 잠적. 도윤은 손이 떨렸다. 기사에는 신뢰 붕괴, 책임 회피, 투자자 피해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다. 유나의 사진은 몇 년 전 공식 석상에서 찍힌 것이었고 그 아래에는 소재 불명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도윤은 신문을 접어 가방에 넣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유나는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는 듯은 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보셨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예상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곳은 분명 숨을 고를 수 있는 장소였다. 하지만 완전히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다. 여기서는 오래 못 버틸 거야. 그녀가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 하지만 소문은 사람보다 빠르지. 그날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들어왔다. 검은색 SUV였다. 번호판은 다른 지역 것이었다. 차는 잠시 서 있다가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갔다. 도윤은 그 모습을 창문 틈으로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유나 씨. 그가 말했다. 아까 차가. 봤어. 유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확신은 없어. 하지만 우릴 찾고 있는 건 맞아. 그날 밤 유나는 다시 가슴 통증을 느꼈다. 심한 발작은 아니었지만 불안이 통증을 키우고 있었다. 도윤은 약을 챙겨주며 말했다. 우선 더 안전한 곳으로 가요. 사람 많은 곳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렇게 외진 곳은 한번 들키면 끝이야. 그들은 밤에 떠나기로 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필요한 약과 서류, 옷 몇 벌. 도윤은 집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담긴 곳이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해. 유나가 말했다. 네가 이렇게까지 휘말릴 줄은 몰랐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선택했어요. 버스는 새벽에 마을을 떠났다. 목적지는 광주 외곽의 작은 동네였다. 유나는 지인을 통해 그곳에 작은 방을 하나 빌려두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광주는 부산보다 훨씬 컸지만 이상하게도 덜 눈에 띄는 도시였다. 사람은 많았지만 관심은 적었다. 유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생활했다. 휴대전화도 최소한으로만 사용했다. 며칠은 조용히 흘러갔다. 유나는 방 안에서 쉬며 서류를 정리했다. 도윤은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왔다.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골목 입구에서 두 남자를 만났다. 둘 다 체격이 컸고 한 명은 팔에 문신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도윤에게 꽂혔다. 야, 문신한 남자가 말했다. 서윤아 어디 있냐? 도윤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몰라요. 다른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거짓말하지 마. 너랑 같이 다닌 거 다 봤어. 도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정말 몰라요. 문신한 남자가 웃었다. 웃음에는 장난기가 없었다. 꼬마야. 우리도 귀찮게 굴고 싶진 않거든. 그냥 말해. 그 순간 도윤은 달렸다. 발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골목으로 또 골목으로 몸을 던졌다. 좁은 길. 익숙한 도시의 냄새. 그는 부산에서 배운 대로 움직였다. 갑자기 방향을 틀고 계단을 내려가고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뒤에서 욕설이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다. 숨이 가빠진 채 도윤은 숙소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외쳤다. 유나 씨, 우리... 말이 끝나지 않았다. 유나는 방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다. 가슴을 움켜쥔 채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거칠었다. 방 안에는 낯선 남자 두 명이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네, 찾았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지금 잡았습니다. 도윤의 머리가 하얘졌다. 그녀를 놔두세요. 그는 소리쳤다. 남자 하나가 도윤을 밀쳤다. 도윤은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 눈앞이 번쩍였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유나가 약을 찾으려 손을 뻗고 있었다. 도윤은 남자의 다리를 붙잡았다. 몸집 차이는 컸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안 돼. 남자의 발이 도윤의 옆구리를 찼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도윤은 버텼다. 유나는 울부짖듯 외쳤다. 그만하세요. 아이를 놔두세요.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이웃이 소란을 듣고 신고한 것이었다. 남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급히 도망쳤다. 도윤은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입에 넣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더 깊어진 결심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다. 이제 도망은 끝이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며 다시 가까워졌다. 그 울림이 골목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도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다. 옆구리가 타는 듯 아팠고 머리 안쪽에서 둔한 통증이 울렸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유나의 숨이 다시 불규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약
유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몸을 끌어일으켰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는 기어가듯 윤에게 다가갔다. 테이블 위에 떨어져 있던 물병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 물이 조금 쏟아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요. 도윤은 낮게 말했다. 제가 있어요. 천천히 숨 쉬세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입에 넣었다. 물을 삼키는데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결국 약은 넘어갔다. 도윤은 그녀의 등을 가볍게 받쳐주며 호흡에 맞춰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숨을 들이마시고 넷, 다섯, 여섯, 내쉬고.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급한 발걸음, 무정이 소리, 경찰이었다. 문이 열리자 밝은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가르며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경찰의 목소리가 울렸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나의 숨이 더 가빠졌다. 경찰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잠시 후 다시 사이렌이 울렸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소리가 아니라 구하러 오는 소리였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다. 유나는 빠르게 들것에 옮겨졌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다. 도윤은 그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대원이 말했다. 소년, 너도 다쳤어. 같이 가자. 도윤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일어서려는 순간 시야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옆구리에서 찢어지는 통증이 올라왔다. 구급차 안은 병원과 달랐다. 좁고 흔들리고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다. 도윤은 들것 옆에 앉아 유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도윤은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유나 씨, 그는 목이 메인 채 말했다. 살아야 해요. 제발. 유나는 눈을 반쯤 뜬 채 그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움직였다. 미안해. 아니에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우리가 같이 버티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자 유나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도윤은 응급처치를 받았다. 엑스레이 결과 갈비뼈에 금이가 있었다. 의사는 다행이라고 했다. 조금만 더 세게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유나 생각뿐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흰색이었다. 너무 하야해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보였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였다. 유나는 중환자실에서 면회가 제한되었고 그는 복도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발소리가 들렸다. 단정한 구두 소리였다. 고개를 들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검은 정장, 짧게 묶은 머리, 흔들림 없는 눈빛. 강도윤 군이죠. 여자가 물었다. 도윤은 순간 경계했다. 누구세요? 여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윤지혜 변호사입니다.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변호사라는 단어는 귀에 또렷이 박혔다. 도윤은 명함을 받았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이 사건 뉴스로 봤어요. 윤지혜가 말했다. 그리고 경찰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서윤아 씨가 협박과 폭행의 피해자라는 점이 명확해 보이더군요. 도윤은 입을 열었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윤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 없이요. 다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합니다. 그 말에 도윤의 눈이 젖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의 상태는 조금 안정되었다. 의사는 말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재발 위험이 큽니다. 유나가 눈을 떴을 때 도윤은 침대 옆에 있었다. 갈비뼈가 아파 숨을 크게 쉬지 못했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다. 유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네가 다쳤다면서. 괜찮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금방 갔대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나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선택했어요. 유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조건 없이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날 오후 윤지혜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유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서윤아 씨, 윤지혜가 말했다. 지금부터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가능할까요? 증거가 있습니다. 윤지혜는 차분히 설명했다. 협박 문자, 위조된 계약서, 자금 이동 내역, 그리고 오늘 있었던 폭행 사건, 이건 결정적입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결심이 컸다.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윤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한 실장과 그 배우까지.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꽉 쥐었다. 처음으로 이 싸움에 이름이 붙는 느낌이었다. 법이라는 이름. 며칠 동안 병원은 전쟁터처럼 바빴다. 경찰이 왔다 갔고 서류가 오갔다. 유나는 가능한 범위에서 진술을 했다. 도윤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말은 서툴렀지만 거짓이 없었다. 거짓이 없다는 사실은 때로 어떤 증거보다 강했다. 그러나 유나의 몸은 다시 한계를 드러냈다. 밤이 되자 심장 통증이 잦아졌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 미루면 위험해요.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 아니요. 도윤이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지금 해야 해요. 유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살아야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은 유나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수술 일정은 빠르게 잡혔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못했다. 도윤은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요. 유나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요. 도윤이 대답했다. 그래도 같이 버텨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약했지만 진짜였다. 도윤아. 그녀가 말했다. 네가 있어서 나 살고 싶어졌어. 그 말은 도윤에게 기도처럼 남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이번에는 신이 조금만 더 도와주기를. 새벽이 밝아오고 유나는 수술실로 옮겨졌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도윤은 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너무 느려서 한 분 한 분이 무게를 가졌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이번엔 아무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살아남았기에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수술실 앞에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시간은 흐르면서도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도윤은 의자에 앉아 등을 벽에 기대고 있었다. 갈비뼈의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아픔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유나가 회복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도윤은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모니터의 파형은 안정적이었다. 규칙적인 리듬이 이어질 때마다 도윤의 가슴도 함께 고르게 뛰었다. 윤지혜 변호사는 병실 밖에서 조용히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어 하나하나가 신중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도윤에게 다가와 말했다. 한 실장은 오늘 새벽 조사에서 많은 걸 인정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자금 유용, 위조 서류, 그리고 폭행을 지시한 정황까지.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을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보이지 않던 적이 이제는 분명한 얼굴을 갖게 된 느낌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유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아직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피로와 공포 대신
조용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도윤아, 유나는 어느 날 그를 불렀다. 나 깨어있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 뭐여? 도윤은 침대 옆에서 사과를 깎으며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버텨야 했는지.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도윤은 칼질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나를 증명하려고 그랬어. 유나는 천천히 말했다.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누구에게든 보여주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지금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유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내가 가장 늦게 깨달은 거야. 윤지의 변호사는 거의 매일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박 실장과 공모자들은 구속 기소되었고 언론에 흘렸던 허위 기사들도 하나씩 정정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진실은 늘 그렇게 시작했다. 법원에서 회사 자산에 대한 임시보호 명령을 내렸어요. 윤지혜가 말했다. 이제 마음대로 손댈 수는 없을 겁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안쪽에서 묵직하게 눌려있던 돌 하나가 조금은 옮겨진 느낌이었다. 그러나 회복의 길은 언제나 곧지 않았다. 유나는 밤이 되면 종종 불안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회의실에 다시 앉아있는 자신을 보기도 했고 골목에서 쫓기던 순간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럴 때면 도윤은 말없이 그녀의 곁에 앉았다. 물을 가져다주고 불을 조금 낮추고 숨을 고르는 박자를 함께 세웠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도윤아, 어느 밤 유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무섭지는 않아.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무섭죠.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왜? 도윤은 창문 너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도망치면 또 누군가 혼자가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아직 어린아이의 것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시간이 지나며 유나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고 짧은 산책도 가능해졌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유나는 처음으로 앞으로에 대해 생각했다.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야 할까? 회사에 다시 가야 할까요? 유나가 어느 날 윤지혜에게 물었다. 윤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다면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가셔야겠죠. 다른 방식이요. 혼자서 다 짊어지지 않는 방식. 윤지혜는 미소 지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요. 유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윤을 떠올렸다. 아이에게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함께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며칠 뒤 유나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병상에서 찍은 짧은 영상이었다. 화려한 연출도 변명도 없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실은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이전처럼 일방적이지는 않았다.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누군가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날 밤 유나는 도윤에게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뭐가요? 그치? 유나는 잠시 웃었다.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끝과 시작이 종종 같은 지점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 날짜가 확정되었다. 유나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의사는 걱정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번에 도망치지 않을게요. 유나는 말했다. 내가 겪은 걸 직접 말할 거예요. 도윤은 그녀의 옆에 섰다. 제가 같이 가요. 그날을 앞두고 병실에는 묘한 긴장과 평온이 동시에 흘렀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다.
숨기던 진실은 빛으로 나오고 있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도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몰랐다.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 역시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걸. 법원 앞의 공기는 병원과는 또 달랐다. 소독된 냄새 대신 오래된 서류와 먼지, 그리고 사람들의 숨결이 뒤섞인 냄새가 났다. 강도윤은 정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넥타이를 맨 것도, 단정한 셔츠를 입은 것도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몸보다 마음이 더 긴장되어 있었다. 서윤아는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고 공격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얼굴에는 수술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걸음은 아직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분명했다. 흔들리지 않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다. 괜찮아, 도윤이 조용히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긴 해.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윤지의 변호사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준비되셨죠? 오늘은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법정안은 차가웠다. 나무 의자와 높은 천장,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유나를 향해 모였다. 피고석에는 한 실장이 앉아 있었다. 수갑은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여유가 없었다. 눈밑은 꺼져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재판은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검사는 위조 계약서, 자금 유용 내역, 협박 문자, 그리고 광주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까지 차례대로 제시했다. 증거 하나하나가 화면에 띄워질 때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유나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다.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강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줄 알면서도 쉬지 않았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끊기지 않았다. 그 틈을 이용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입니다. 제 건강 상태를 알고도 권한을 악용했고 회사를 빼앗기 위해 저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어 지내던 곳까지 찾아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유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윤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말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 아이 덕분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익도 없이 제 곁에 있어준 아이입니다. 저는 오늘 그 아이 앞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켰다. 가슴 안쪽이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었다. 한 실장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변호사는 몇 가지 반박을 시도했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어 있었다. 법정은 더 이상 권력의 무대가 아니었다. 사실이 중심에 서 있었다. 판결은 며칠 뒤에 내려졌다. 한 실장은 배임, 사문서 위조, 협박 및 폭행 교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모자들 또한 각각의 책임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 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릴 때 유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끝이었다. 법원을 나서며 유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가슴 안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유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 비치고 있었다. 끝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해. 그 후의 시간은 빠르면서도 느리게 흘렀다. 유나는 회사로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이사회와 합의해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났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중요한 결정만 조언하는 위치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녀는 재단을 설립했다. 이름은 화려하지 않았다. 단순히 숨이라는 이름이었다.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잃은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다. 거리에서 일하는 아이들, 보호자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쓰였다. 도윤은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다. 그는 여전히 낡은 운동화를 신었고 여전히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그의 삶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유나는 어느 날 그에게 물었다. 학교에 다시 가고 싶니?
도윤은 한참을 고민했다. 가고 싶어요. 무섭긴 한데 해보고 싶어요. 유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해보자, 이번엔. 네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 도윤은 중학교 과정부터 다시 시작했다. 나이는 조금 많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재단에서 작은 일들을 도왔다.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자신처럼 구두를 닦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흘러 도윤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었다. 졸업식 날. 유나는 앞줄에 앉아 있었다. 박수를 치며 눈물을 훔쳤다. 수고했어. 그녀가 말했다. 제가 아니라 우리가요. 도윤이 대답했다. 도윤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겠다고 했다. 유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약속할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될게요. 어느 봄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집의 발코니에 나란히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몇 년 전, 비 내리던 거리에서 시작된 인연이 여기까지 왔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네가 멈춰 서지 않았다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도요. 그날 그냥 지나갔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선한 선택은 언젠가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을 때 가장 멀리 갈 수 있다는 것. 그들은 말없이 서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